안녕하세요. 그동안 제 인생을 좀먹고 있던 문제를 도려내고 온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해본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나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지만 다 각자만의 깊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정말 사람 잘못 만나 인생이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해도 해볼 때까지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하지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더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들을 2명이나 키우고 있어서 힘든 거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속을 썩인 사람은 애들이 아니고 남편이었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체감상 아들이 2명이 아니라 3명이나 키운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더니 제 인생에 남보다 못했던 남편과 있었던 지독한 사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4식구가 살았었어요.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죠. 누구보다 아침을 일찍 여는 아버지는 새벽까지 출근하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정한 가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매년 이맘때 새해가 되면 아버지는 가족들과 모여서 가훈이 적혀있는 액자에 먼지를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가훈 정직하게 살자인 거 다들 알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야 잘 사는 거야. 혜주랑 하준이도 알았지? 아빠는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 아빠 소원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직하게 사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아빠는 새벽에 일하러 나가잖아. 그럼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 그래도 아빠는 해가 뜨기 전에 길도 청소하고 할 일을 묵묵하게 해. 누가 안 봐도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야. 그럼 나도 매일매일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거야. 난 학교 숙제도 알아서 잘하고 준비물도 혼자서 잘 챙겨요. 우리 딸 대단하네. 그래도 첫째라고 동생한테 모범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살아. 그러면 동생도 널 따라서 잘할 거야. 아버지는 자식들이 정직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의 바람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컸습니다. 그런데 전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집안 형편상 제가 대학교를 간다면 등록금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었어요.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대학 진학을 권유할 정도였죠. 하지만 전 선생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전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취업하고 싶어요. 뭐? 대학을 안 간다고? 아니, 성적이 좋아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대학교 갈 수 있을 텐데 왜 안 간다는 거야? 별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빨리 취업하고 싶어요. 그때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놀란 눈치셨어요. 미성년자였지만 집안 형편 정도는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가난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장 귀신같이 아는 게 결국 자식이더군요. 그때는 저도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엄마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왜 대학교를 안 간다고 했어? 난 엄마도 아빠도 다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대학교에 가면 아빠 힘들잖아요. 아빠는 혜주가 대학 포기하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난 네가 대학교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 아빠처럼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게 살지 말고 넌 깔끔하게 입고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진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제가 대학에 가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묵묵하게 일해오신 아버지한테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 다음날 아침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저 대학교 원서 쓰고 올게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을게요. 제 말에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주야, 진짜야? 잘 생각했어. 네가 대학교 안 가면 누가 가? 오늘 가서 꼭 간다고 해. 우리가 설마 너 하나 대학교 못 보내겠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 저 믿어줘서 감사해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혜주야. 잘 생각했어. 넌 꼭 많이 배워서 편하게 살아. 알겠지? 우리 혜주는 활짝 펴서 꽃같이 예쁘게 곱게만 살아. 그때 엄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던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지 속에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 생활 내내 용돈을 스스로 벌었어요. 장학금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부모님이 보태준 적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취업 준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저는 은행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입사하고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남동생의 용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졸업반이었던 남동생한테 저는 용돈을 주며 말했어요. 이거 누나가 주는 용돈이야. 이제 막 복학했으니까 용돈 없을 거 아니야. 뭘 이런 걸 줘.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데. 됐어. 준다고 할 때 받아. 비상금으로라도 가지고 있어. 한창 돈 없을 나이잖아. 나도 다 겪어봐서 안다. 남동생한테 용돈을 주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때 저는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이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저 단란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였어요. 저와 다른 분야에 있던 남편이 신기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쩌다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회사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전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고 싶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전 반드시 안정적으로 만들 자신 있어요.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멋있으세요. 정말 꼭 빛을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할게요. 해주신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30 초반에 사업한다고 하면 다들 미쳤냐고 하거든요. 왜요? 왜 미쳤냐고 해요? 아무래도 20대 망하는 거랑 30대 망하는 건 다르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망하면 다시 기회가 있을 텐데 30대는 좀 어렵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20대에도 안 된다는 생각만 있는 사람은 올해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 눈엔 정말 멋져 보이세요. 좋게 봐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혜주 씨 같은 현명한 사람을 만난 게 저한텐 행운인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첫 만남에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다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사업을 번창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 갔을 때만 해도 시모는 저를 반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혜주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김혜주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다니까요.
정말요? 제가 더 잘해야겠네요. 딱 보니까 인상도 좋고 싹싹한 게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딱이네요. 따로 노력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과찬이세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까? 우리 집이 아들 둘에 딸 둘이라서 다 복해. 그래서 그런지 혜주 씨도 꼭 딸처럼 예쁘고 친숙하게 느껴지네. 저를 반겨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시모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은 사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남동생과 여동생 2명까지 있었죠. 남동생과 둘이 남매로 자란 저와 다르게 남편의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모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중견기업 임원인데 하필이면 오늘 딱 일이 생겼지 뭐야. 저녁은 먹고 온다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고 있자. 네, 감사합니다. 시부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시모는 가정주부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하필 시부가 일이 생겨서 늦게 오게 됐어요. 그래도 시모가 워낙 밝은 사람이라 이것저것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시모는 밥을 먹으면서도 절 보며 계속 질문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혜주 씨는 은행원이라고 했나? 일은 할 만해? 결혼하고도 계속 다닐 건가? 네, 저는 결혼하고도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정말? 아유, 다행이네. 요즘 여자들 중에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는 사람 많다며. 각자 사정이 다 있겠지만 전 결혼해도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거 참 잘 됐네. 달다 못해 방정맞게 웃던 시모를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보다 못한 막내 신우가 시모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비 며느리 밥도 다 못 먹고 도망가겠어. 질문 좀 그만하고 밥부터 좀 먹자. 어머나, 내가 말이 너무 많았나? 밥 먹는 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밥을 먹어? 아유,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또 말이 많아졌네. 혜주 씨 많이 먹어. 저는 밝은 시모를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그저 시모가 밝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시모한테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얼른 저녁 드세요. 그러다가 예비 며느리 얼굴 닳겠어요. 그래, 세근이도 어서 먹자. 우리 아들이 아주 여자 보는 눈이 있었네. 어쩜 저렇게 야무진 여자를 만났을까? 시모가 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는 내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시부가 와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주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요. 세근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시부는 시모에 비해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절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워낙 말이 없어. 칭찬한 거 보면 우리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드나 봐.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걱정스럽긴 했는데 시모의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시부는 말씀이 없는 편이셨고 그날도 집에 갈 무렵쯤 되니까 말을 편하게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늦었는데 다음에 한번 정식으로 다시 한번 와.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올게요. 그래. 이제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자주 와. 그래야 정도 들고 하지. 처음엔 말이 없던 시부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말도 편히 해주고 친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갔던 시댁에서 잘 인사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널 마음에 드셨나 봐. 자꾸 또 오라고 하시네. 진짜 다행이다. 나 정말 긴장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이젠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젠 내가 긴장돼. 그리고 이어서 남편도 저희 집으로 첫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소고기와 홍삼까지 사서 집으로 인사를 갔었어요.
정말 남편은 집에 가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세근이라고 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진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목소리만 앞섰네요. 아니야, 아주 씩씩해서 보기 좋네요. 어서 앉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저 웃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을 보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안 다녀봤어요? 회사는 1년 정도 다녀보다가 좀 안 맞아서 그만두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말씀 편히 해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죠. 아유, 그런가? 아유,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성격이 시원시원하네. 어머니께서 워낙 절 편하게 해주셔서 그렇죠. 남편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저희 부모님과도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반주하면서 본격적인 취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취기가 올라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자넨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내가 환경미화원이라면서도 우리 딸 은행원으로 키우고 아들도 대기업에 입사시켰어. 뭐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나도 내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키우려고 이 악물고 살았어. 아버님께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지실 수 있었어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가장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야. 내 가족들만 편하다면 내 손에 묻는 흙먼지는 아무렇지 않아지는 게 가장이야. 자네도 가정을 꾸려보면 알게 될 거야. 아버님, 제가 꼭 해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그때 저는 남편과 아버지의 대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당시 남편은 늘 손에 맛있는 음식을 들고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저녁에 딸기를 사서 집에 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딸기 사왔어. 당신이 아침에 딸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뭐야? 진짜 딸기야? 아침에 그냥 한 말인데 그걸 다 기억했어? 그럼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뱃속 우리 아이도 먹고 싶어 하는 건데 내가 당연히 사와야지. 그럼 내가 아니라 우리 애기 먹으라고 사온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번은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거지. 확실한 거지? 나 딸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 내가 많이 먹으라고 한 상자 사왔으니까 많이 먹어. 남편은 제가 그냥 하는 말도 기억했다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남편은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누구보다 헌신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준석이 당신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해. 당신 울어? 왜 울어? 정말 준석이가 태어나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게. 여보, 이제 나만 믿어. 나도 잘할게. 우리 아들 잘 키우면서 살자.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아들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섰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준석이가 감기가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들이 걱정된다며 일도 제쳐두고 병원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준석이 좀 어떻대?
약 먹으면 괜찮을 거래? 너무 걱정 마. 애들 다 아프면서 크는 거래. 근데 당신 안 바빠? 급한 일만 끝내고 왔어. 우리 준석이가 아프다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그냥 왔어. 나중에 돌 지나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더 자주 아플 텐데 그땐 어쩌려고 그래. 진짜?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까? 뭐? 아휴, 당신 이렇게 극성 아빠였어? 애들 다 아프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만 해도 남편은 극성인가 싶을 만큼 자식 사랑이 대단했어요. 일도 가정도 다 챙기려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첫째를 키우다가 둘째까지 생겼고 어느새 슬하에 아들을 둘이나 키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너무 길게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친정엄마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을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준석인 좀 컸어도 준빈이는 아직 어리잖아.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 왜 남의 손에 맡겨? 남이라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남이야? 친엄마 아니면 애들한텐 남이지. 그럼 당신이 애들 봐. 나만 엄마야? 당신도 애들 아빠잖아. 그래도 애들은 엄마 손에 커야지. 나중에 애들 성격 이상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첫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따지듯이 소리쳤어요. 웃기고 있네. 애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크려면 아빠 역할이 더 중요한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들 봐주는 대신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릴 거야. 엄만 기어코 안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돈 안 드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무슨 150만 원씩이나 드려? 그냥 당신이 은행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 키워. 그럴 거면 그냥 애들이나 키우는 게 낫지. 내가 하는 일은 일 같지도 않아? 나도 엄연히 내 직업이 있는 사람이야. 나 첫째 때 육아휴직 내고 집에 있었잖아. 그럼 어디 당신이 해봐. 둘째는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난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남자가 쪽팔리게 집에서 애들 어떻게 봐? 당신은 자식 보는 게 쪽팔려? 그럼 답 나왔네. 우리 엄마 용돈 챙겨드리고 애들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방법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내 말대로 해. 아직 당신 사업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만둬? 남편은 그제서야 제 말에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가 생기면서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첫째 때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들을 아껴주던 사람이니까 곧 둘째도 아껴주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집과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때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와서 두 아들을 돌봐주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엄마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힘들었지? 아니야. 우리 손자들 보는데 내가 왜 힘들어. 괜찮어. 그래도 남자애들 보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미안해. 아유, 됐어. 난 널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옆에 없었으면 너 혼자 발 동동 굴렀을 거 아니야. 역시 기댈 곳은 친정엄마뿐인 건지 그때 저한테 엄마는 정말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남편은 오자마자 엄마에게 인사를 하더니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집에 밥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도 대충 먹어서 저녁은 집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왜 밥을 나한테 잤나? 애들 봐주면서 집에서 밥도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번엔 집에 어머님 반찬이랑 국이 있었잖아요. 그건 그때 혜주가 아파서 내가 해둔 거지. 그럼 애들만 봐주시면서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받아가시는 거였어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말에 경악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는 것도 없이 많이 받아간다니? 우리 엄마가 매일 집에서 우리 집까지 버스 타고 와주시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연세에 남자애들 보는 거 힘든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 애들을 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봐. 애들끼리 장난감 가지고 알아서 얌전히 놀잖아. 그래? 그럼 당신 오늘 일찍 집에 온 김에 애들 좀 봐. 나 엄마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 좀 보고 올 테니까 혼자 애들 좀 보고 있어. 내가 못할 줄 알고? 눈 감고도 볼 수 있으니까 가봐.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같이 집을 나왔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너희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서 내가 용돈 안 받겠다고 했잖아. 엄마, 그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애들 보는 게 엄마 나이 쉬운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마. 그래도 이 서방이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보라고 저렇게 두고 나와. 내 자식이기 전에 남편 아들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참에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본인도 알아야지. 저는 엄마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서 직접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남편한테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전화를 받아보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준빈이 아무것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데 어떡해? 어떡하긴 뭐 어떡해. 당신이 달래줘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나 저녁도 못 먹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애들 보다 보면 밥 거르는 데도 많아.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 계속 울면 기저귀도 확인해봐. 갈아야 될 수도 있잖아. 내가 기저귀도 갈아? 더럽게 그런 걸 어떻게 해? 뭐 더러워? 세상에 자기 자식 똥 더럽다는 애 아빤 대한민국에 당신이 유일할 거다. 아니 몰라. 당신이 애들 잘 볼 거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매몰차게 남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에서 쉬려는데 남편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두 아들을 1시간도 혼자 못 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정말 힘들어서 눈물이 다 난다. 제발 나 좀 도와줘. 아유, 이제 고작 1시간 돌보고 힘들다는 말이 나와? 이제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얼른 좀 와줘. 기다려봐. 지금 출발할 테니까. 결국 저는 남편의 전화에 다시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 서방 많이 힘들어하지? 아유, 그렇게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 다 해봐야 아는 거야. 지금 1시간도 못 견디고 나한테 애원하는 것 좀 봐. 이제 다신 아까 했던 말 못할 거야. 그래, 알겠다. 가서 말 잘하고 잘 풀어.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세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킨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잠깐 사이 집은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첫째도 이제 겨우 2살일 때라 울고만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도 둘째를 안고 울면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나 다신 안 그럴게. 이제 알았니?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애들 좀 달래줘. 둘이 동시에 울어서 나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이때만 해도 남편은 애들을 보려고 서툴지만 시도도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불 작전을 쓰면 금세 반성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두 아들이 유치원이 됐을 무렵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남편 사업이 번창하던 시기라 남편이 점점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던 건 남편을 따라서 시모까지도
잘난 척이 하늘로 찔렀다는 겁니다. 그때 시모는 시댁에서 절 보면 늘 못마땅하다는 눈초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 손자들은 왜 이렇게 다른 집 애들보다 작아 보이는 것 같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발달 검사해보면 평균이에요. 그런 거 백날 검사하면 뭐하니? 남자애들인데 키도 좀 쭉쭉 크고 살도 좀 붙어야 듬직해 보이지. 이게 다 네가 나가서 돈 번다고 애들 제대로 안 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애들 키가 안 크는 게 왜 제 탓이에요? 원래 애들은 클 때 되면 알아서 다 커요. 이것 봐. 이래서 일하는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넌 네 자식들 최고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도 없어? 나 봐라. 우리 아들 사내 대장부로 키워서 지금 저렇게 사업도 하고 승승장구하잖아. 근데 넌 어쩜 계속 살도 찌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네. 저는 시모의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이었어요. 왜 애들이 안 크는 게 제 탓인 겁니까? 첫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다른 애들보다 작은 것 같다면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다 못해 시모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은행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처럼 저도 가정주부로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출근하면 혼자 집에서 커피 마시고 점심에 나가서 마사지 받고 저녁엔 드라마 챙겨보고 살면 행복하겠네요. 뭐야? 예, 가정주부가 더 바빠. 그럼요. 저도 집안이 힘든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처럼 마사지도 받고 여가 생활도 하러 다녀보게요. 그리고 애들이 오늘은 얼마나 컸나 확인하면서 살면 참 좋겠네요. 아, 마침 은행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은 남편이 벌라고 하고 저도 집에 있을게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요?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은행 그만두면 남편 월급으로 살아야죠. 어쩌겠어요? 네가 언제부터 내 말 들었다고 그래? 그냥 너 살던 대로 살아. 왜요? 저도 그만두고 애들만 볼게요. 그래야 애들이 금방 크죠. 아, 됐어. 애들은 알아서 크게 두고 넌 네 할 일이나 해. 시모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절 말렸어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한테 애들이 안 크네 마네 하는 소리를 일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시모는 잘 되면 다 남편 덕이고 뭔가 잘못되면 일하는 제 탓을 하기만 했네요. 그래서 저도 참다가 결국 터져서 시모한테 비꼬듯이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시모라는 큰 산을 넘은 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만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새벽이 다 된 시간에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왜 이제야 와? 남자가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바가지 긁으려고 기다렸어?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 기다리면서 좋은 소리 나오겠어? 에이씨, 재수없어. 됐고, 내 발이나 닦아봐. 오늘 너무 마셔서 고개 숙이면 토할 것 같아. 뭐라고? 내가 왜 당신 발을 닦아? 아무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절 보며 말하더군요. 하늘 같은 남편 발도 못 닦냐? 내가 지금 사업 확장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응원은 못 해주고 바가지만 긁을 거면 내 발이라도 닦아. 무슨 사업을 술 없이는 확장도 못해. 그리고 술 먹으면서 하는 게 무슨 일이야. 내쫓아 버리기 전에 알아서 씻고 자. 저는 술 취한 사람이랑 더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화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보고 소리쳤어요. 지금 욕했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왜? 내가 욕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한마디만 더 해봐. 나 오늘 손부터 나간다. 진짜 미쳤구나. 그러다 진짜 사람 치겠다.
겁이 난 저는 휴대폰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이 절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바로 안방으로 몸을 숨겨서 맞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녹음하면서 정말 제 손이 다 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난 남편한테 전날 녹음해둔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당신이 어제 나한테 한 짓이야. 내가 이 꼴을 당하고도 당신이랑 살아야겠어? 이게 정말 나라고? 보고도 모르겠어? 애들이라도 컸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날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때 어떠신가요? 정말 다시는 안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아예 외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매일같이 싸웠어요. 점점 사이가 멀어지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 무렵이 저희 아버지와 시부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근아, 네 아버지가 아주 차에서 먹고 잘 기세야. 네가 뽑아준 차가 엄청 마음에 드시나 보다. 진짜? 다행이네. 우리 아버지 이제 외제차 타고 여행도 다니시고 해야지. 잘했다 우리 아들. 아주 기특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외제차라니? 당신 아버님께 외제차 사드렸어? 우리 아버지 은퇴하셨잖아. 그런 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해? 우리 부모님이 내 사업을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알아? 내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당신 요즘 사업도 불안정하다면서 이럴 때 돈을 아껴야지. 대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정말 일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때 제 말에 시모가 가로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그게 무슨 재수 없는 소리야? 이미 뽑은 차를 어쩌려고 초를 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사준 건데 왜 네가 난리야? 그만해. 어머님, 요즘 이 사람 사업 어려워요. 대체 왜 그러세요? 네가 사업을 알아? 사업이 원래 좋다 나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큰돈 벌게 되는 게 사업이야. 그러니까 너도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시모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사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말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시부한테 외제차를 사줬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시부한테 외제차를 사준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곧바로 경비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일하는 곳으로 남편과 갔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랑 식사라도 같이 하자면서 먼저 제안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간 식당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국밥 가게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뻔뻔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시부 은퇴 선물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 자리가 은퇴 선물일지 몰랐어요. 저는 열이 받았지만 화를 참으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진짜 이게 다야? 왜? 뭐 문제 있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됐지. 아버님께는 1억짜리 외제차 사드리고 우리 아빠는 이런 국밥이 선물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뭐가 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아빠는 중견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으셔야지. 그리고 돈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화가 나서 식탁까지 치면서 말하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가
절 말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됐어. 그만두래.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난 이것도 좋아. 아빠, 죄송해요. 제가 따로 좋은 거 사드릴게요. 됐어.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그날 남편이 정말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시댁이랑 차별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국산차 중에 4천 정도 하는 차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한테 차를 해드리니까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따졌어요.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야? 4천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런 당신은 나랑 상의했니? 1억짜리 외제차 시댁에 해드리면서 나랑 상의한 적 없었잖아. 난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은행원 주제에 무슨 차를 해드리냐? 난 사업가야. 1억 정도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쉽게 벌어? 다 쓰러져가는 회사 운영하는 주제에 아주 입만 살았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회사 살려내면 당신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게 될 거야. 진짜 남편은 정말 저랑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점 가정에 소홀하던 남편은 결국 자식들한테도 완전히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죠. 첫째가 10살 생일이었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만취가 된 채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두 아들한테 방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해? 왜? 아, 또 뭔데? 당신 큰아들 생일이잖아. 이런 날까지 술을 마시고 오면 어떡해. 아빠로서 아들 생일 좀 축하해 줄 수 없어? 그깟 생일 뭐가 중요한데? 안 그래도 지금 일이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생일이 대수냐고. 아, 집에 오면 바가지 긁어대니까 내가 아주 집에 오기가 싫은 거야. 맨정신으로 오기가 싫다고. 그럼 아예 오지 마. 왜 와서 애들 생일을 망쳐? 뭐야? 어디서 말대꾸야? 그 순간 남편은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을 부여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큰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때리지 마요.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자꾸 엄마한테 욕하고 때리는데요? 차라리 날 때려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남편이 큰아들까지 때리려고 하는 걸 보고 재빨리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겨우 아들을 데리고 피한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이렇게 밑바닥을 보여주니까 나 더는 못 살겠다. 감히 애들한테까지 손을 대? 당장 이혼해. 너랑은 진짜 끝이야.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헤어져. 이혼해. 너 같은 독종 같은 여자 필요 없어. 결국 저는 그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애들한테까지 막대하는 걸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의 양육권까지 전부 유리하게 받아냈어요. 이혼 후 엄마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씀하셨죠. 혜주야, 엄마는 네 선택 믿는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잘 살아봐. 엄마가 항상 네 뒤에 있어. 엄마, 죄송해요. 차라리 잘 됐어. 손주들도 보니까 아빠 찾지도 않는 거 보면 아빠 노릇도 못했겠지. 그럴 바엔 혼자 키우는 게 100번 나. 잘했어. 집으로 애들이랑 같이 들어와. 저는 엄마의 위로로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중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같이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적적했는데 손주들이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혼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1년 만에 남편놈이 절 울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남편놈이 양육비를 안 보내서 애들을 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있었더니 친정까지 거짓골로 나타나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보, 나 망했어. 동업하던 사람이 다 들고 튀었어. 뭐? 그럼 도망간 동업자를 찾으러 가야지. 왜 여길 와? 사업 확장했던 거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나 땡전 아픈 남은 게 없어. 우리 부모님 보러도 못 가겠어. 아버지 은퇴 자금까지 내가 다 날렸거든. 진짜 내가 망할 줄은 몰랐어. 내가 그랬지? 그러다 망한다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업하더니 이제 와서 몰랐다고? 그러니까 사람 좀 잘 챙기지 그랬냐? 그럴 때일수록 가정을 더 지키고 현명하게 대처했어야지. 나 이제 반성했어. 제발 나 좀 받아줘.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 웃기지 마. 이혼한 그 순간 더 이상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리고 양육비 밀린 거 알지? 진짜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 돈 다 보내. 여보, 나 정말 마지막으로 한 1억만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해서 양육비 밀린 거 다 보내줄게. 내가 잘 돼야 나중에 애들 학비라도 내주지. 누가 네 여보야? 내가 정신 나갔냐? 너 같은 놈한테 1억을 대출 받아주게. 네 아버지 1억짜리 차 사준 거 팔아서 갚던지 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을 쫓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썩 꺼지지 못해?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이 거지 같은 놈아.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를 봤나? 남편은 아버지가 빗자루 휘두르니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혹상 망한 거였죠. 사업을 3개, 4개씩 벌리다가 차례로 무너진 겁니다. 작게 동업으로 벌리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욕심 부리다가 자기 욕심에 망한 겁니다. 남편 놈은 시댁 돈까지 다 말아먹고 결국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부모가 살던 집까지 내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던 이기적인 전 남편 놈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3년 차 혼자서 2 아들을 키우는 게 제법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도 예전보다 밝아지고 더 씩씩해졌고요.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크는 손자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행복한 가정에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였답니다. 정말 사람은 돈만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과 사랑과 여유,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가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엔 피를 나눈 가족이 진정한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답니다. 제 사연이 귀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